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이민영입니다. 과학으로 소통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가 있어서 행복한 금요일. 비대면이라 반짝이는 눈망울을 볼 수 없어 아쉽지만 오늘도 과학자들의 꿈을 가진 청소년과 금과터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일반인들과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12번째 본강연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덥죠? 여름이라 그렇기도 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더 덥고 더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강연을 통해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대학교 하경자 교수님께서 극한기후 어디까지 갈 수 있나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십시오. 강연 전에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이전에 궁금증이 많으면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해 주셨죠? 그거를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는데요. 나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하경자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대기환경과학과의 하경자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폭염이 이제 측정이 되었고, 지난주 또 캐나다에 46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어떤 답을 해야 되냐 하면 이러한 폭염이나 또 오늘 주로 얘기할 폭우 이런 것들이 극한기후라고 하는데요. 극한기후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얼마나 커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온 결과와 또 앞으로 연구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로 극한기후, 지구온난화에 의한 것인가, 현재 극한기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극한기후의 크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IBS 기후물리연구단의 교수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화면인데요. 혹시 이 영화의 장면인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투모로우라는 영화예요. 이 투모로우는 재난 영화예요. 일종의 미래를 약간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의 종말은 빙하기가 올 거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잭 홀이라고 하는 기후학자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후학자가 관측한 얘기를 하고 이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SF 영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대서양에 사실은 순환이 약해지는 것을 기본으로 과학적으로 깔고 있어요. 왜냐하면 빙하가 녹아서 담수, 맑은 물이 들어오게 되면 가볍기 때문에 대서양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침강이 없어지고 난류가 올라오는 것이 약해져서 다시 빙하기가 온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구온난화의 종말이 빙하기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상태로 전이가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2004년도에 나왔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아직도 가끔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학자들이 사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 2도도 안 된다. 1.5도까지만 올려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왜 2도가 안 되는지, 왜 1.5도여야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 사실 인천 송도에서 열린 IPCC, 제가 오늘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요. 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IPCC에서 나온 보고서 얘기를 많이 할 건데요. 그때에 2018년도에 우리는 무조건 1.5도까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고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탄소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린 만큼 흡수를 더 증대해서 이 넷제로라고 보통 하는데요. 순제로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탄소 중립에까지 이끌게 하는 그런 이제 이유가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합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1.5도여야지만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요새 이제 폭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폭염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만약에 2도를 올린다면 우리가 2도를 올렸을 때 여름철의 기온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이게 나사에서 제공한 건데요. 만약에 전 지구 온도가 2.2도 올라갔다면 여름철의 기온이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나 중동 그리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아시아 내륙 그리고 북미 중서부 지역이죠. 요즘에 폭염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의 온도가 40도 이상 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프리카, 남미, 그 다음에 호주 등에도 내륙은 45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평균 온도가 2도 올라간다는 거하고 사실은 그랬을 때에 1.5도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 이 여름철 기온이 차가 많이 납니다. 폭염의 빈도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생존에 필요하다. 적어도 1.5도까지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가를 이제 온실 효과, 온실 기체가 만든 온실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온실 효과는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온실처럼 이 태양 복사는 쭉 들어옵니다. 태양 복사는 그냥 통과되고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가 온실 기체에 의해서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기체들이 일종의 온실처럼 우리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보통 이 기체들이 가지는 효과가 33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CO2, 그리고 메탄, 그리고 N2O라는 게 있는데 아산화질소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온실 기체입니다. 더군다나 H2O라고 하는 거죠. 수증기죠. 수증기도 온실 기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이 온실 기체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CO2 같은 경우에 메탄이나 N2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류의 산업이나 또는 교통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폴 크루첸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게도 이분이 이제 올해 돌아가셨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한국에서 머물렀는데요. 1995년도에 오존층 형성과 파괴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어요. 근데 크루첸 교수님이 우리가 1945년 핵무기가 이제 인간 생활에 이제 들어온 45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모든 CO2,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 증가를 시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결국 온실 기체를 과감하게 증가시켜서 기후 시스템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인류가 원인이 되어서 기후 변화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홀로세 중에서도 이 45년부터는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인류세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CO2가 한 400 ppm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412 정도 됐는데요. 이 CO2가 어떻게 될 거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실험을 할 때에 이 기후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그 인간이 활동하는 뭐 공장이라든지 도시라든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권 말고도 수권, 빈권, 그리고 이제 생물권을 다 포함을 해서 이 전체를 기후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후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후라는 것은 기후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 시간 변화되는 기후 시스템이 산출하는 모든 결과의 이 발달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거는 기후학이라는 거하고 조금 비교가 됩니다. 기후학은
날씨의 평균적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후과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발전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거는 예측과학이라고 하는데요. 예측과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이나 물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론을 소개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알려진 카오스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에게는 뭐 천문학에서도 알려져 있고 많은 부분에서 카오스 이론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분은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우리나라의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분이죠. 카오스 이론으로 유명하게 되는데요. 뭐 일명 나비 이론이다, 혼돈 이론이다, 결정론적 혼돈 이론이다, 뭐 로렌츠 끌개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의 이제 대한 글을 책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나온 그림을 여기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이걸 일종의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뭐냐 하면 이분이 그 초기치가 이제 소수점 6째짜리까지 있는데 이분이 그 소수점 3째짜리밖에 기억을 못한 거예요. 나머지를 기억을 못해서 그냥 그걸로 돌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시계열을 어떤 초기치를 조금 바꿨어요. 0.001 정도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실선이 이제 오리지널이고 점선이 이제 내가 잘 몰라서 바꾼 거예요. 초기치를 바꿨을 때 시간 발전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중에는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뭐냐 하면 하나는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온도의 그 수직 경도. 우리는 보통 이제 기상학자들은 연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두 개의 온도 차이고요. 밑에 C는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환이라는 거를 이제 C라고 부르게 되는데 온도 차가 나고 수평적으로 온도 차가 나고 수직으로 온도 차가 나면 순환이 일어나죠. 우리가 그걸 대류라고 하잖아요. 그 대류의 식을 이제 밑에서 구한 거예요. 그렇게 구해 보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뀌어요. 뒤로 가면서 완전히 바뀌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두 개가 다른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순환을 X축으로 두고 연직 온도 경도를 Y축으로 두고 그림을 그리면 이 하얀 점이 초기치예요. 초기치로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선형적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시간을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주 멀리 못 가고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결정론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점을 찍어 보니까 초기치가 여기일 때는 여기였는데요. 초기치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대에 똑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쪽에 있던 점이 왼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최종점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초기치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초기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여기다가 실었냐 하면 오늘 제가 여러 모형을 보여드릴 거예요. 모형의 결과를. 그러니까 아까 기후 시스템의 예측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그 예측 결과가 상당히 시간이 발전하면 먼 시간 이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결정론적으로 어떤 끌개, 두 개의 끌개 안에 있듯이 우리의 결과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모형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쓸 거예요. 그리고 초기치도 여러 개를 써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를 평균을 할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앙상블 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이걸 실었습니다. 예측과학은 이제 기후과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슈퍼컴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후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해서 미래 예측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후 예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예측의 가능성은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라고 하죠.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분이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것은 수학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였고요. 닐스 보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덴마크 물리학자인데요. 이분도
그러나 예측 자체는 굉장히 어렵다. 미래는 특히 더 그렇다.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자나 수학자를 제가 여기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기후학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오늘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많은 수학과 특히 미적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적분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도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보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존 원리들은 자연의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기후학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를 보여드리겠어요.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는 정말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이고요. 하나는 저 위에 있는 슈퍼컴이 예측을 한 사진이에요.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딱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적도에 많은 구름들이 있고 우리나라 주변에 중위도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구름이 쫙 있죠, 그죠? 여기에 이런 것들을 거의 맞췄죠. 어느 것이 모형이겠습니까? 바로 위에 스님이 잠깐 힌트를 줬는데요. 오른쪽이 위성 사진이고요. 왼쪽이 모형의 결과예요. 그 모형은 기후 모형은 이제 거의 위성 사진처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봐서 우리나라에 구름이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맞추면 좀 틀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개를 예측을 해서 평균을 해서 그거를 예측값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트윈이라는 게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형으로 컴퓨터 안에 또 지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지구 반을 이렇게 이쪽은 모형이고 왼쪽은 모형이에요. 오른쪽은 새틀라이트 위성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딱 동시에 같은 시간대인데 그 구름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 대서양에 보게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이 정도로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렌츠의 끌개처럼 초기치가 같다 하더라도 조금 다르다면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올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모형 실험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기후학자들은 고기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고기후는 뭐냐 하면 이미 만들어진 기후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뭐 동굴에 가서 동굴에 있는 그 석순이라든지 그 종유석들을 분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산소의 동위원소, 탄소의 동위원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화분, 우리 꽃가루 같은 것도 분석을 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과거의 태양 복사량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넣어서 과거의 기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고기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거를 보여드리냐 하면 좀 자랑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 되게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기셨지만 세종대왕 시절 때 치구기가 발명이 되고 우리나라가 최고로 오래 긴 관측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관측 자료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250년간 자료인데요. 쭉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엄청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극한 기후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이제 원인을 돌렸는데요. 선생님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이거를 이제 여러 개의 타임 시리즈를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런 기법을 써가지고 하게 되면 이 왼쪽에 위에 있는 초록색이 뭐냐 하면 이게 해마다 변화예요. 해마다 변화가 제일 커요. 거의 60% 이상을 해마다 변화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난화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년에는 비가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 후에는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변화가 더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큰 변화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그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랫동안 관측한 치구기 자료를 활용해서도 기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전망 시나리오를 우리가 많이 만드는데요. 여러분들 SSP 시나리오라고 이제 한번 외워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약어예요.
공통 사회 경제 경로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잖아요. 2100년까지 예측을 할 때에 그 SSP 시나리오라 그래가지고 인구 통계라든지 경제 발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인자를 넣어서 미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러이러한 CO2, 이러이러한 메탄, 이러이러한 N2O가 될 거다라고 만들어내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일종의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영화 같은 거 만들 때 만드는 시나리오하고 비슷하게 만드는데요. 제가 오늘 요 SSP 370이라는 시나리오를 쓸 건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요. SSP 숫자가 높아지며 이게 높게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되면 온도가 이만큼 증가해요. 얼마나 증가하냐면은 지금 현재 2014년까지 온도에 비해서 한 6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렐라티브 2 여기 보이죠? 요걸 보게 되면 요게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1.5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장 낮은 CO2를 배출하는 시나리오로 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1.5도인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CO2 배출 시나리오를 가장 적게 하는 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CO2를 많이 배출하는 거를 전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이제 오른쪽 그림도 강수량이에요. 강수량도 비슷합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강수량도 증가를 합니다. 그러나 퍼센티지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이 온도 올라가는 것만큼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될 거냐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거는 제가 RLEF라고 하는 우리 IBS 기후물리단 여기 오른쪽 두 번째 분이 우리 기후물리단 단장님이세요. 악셀 팀먼만 단장인데요. 지금 부산에 이제 오셔서 지금 이제 이 슈퍼컴을 사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기후 예측을 많이 했습니다. 한 걸 보게 되면요. 지금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현재 기후예요. 현재 기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수증기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수증기가 적도에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태풍을 통해서 중위도로 올라옵니다. 여름철이 되면. 지금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여름철이 되면. 이게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많은 수증기가 사실 아열대에 제일 많이 있어요. 수증기가 적도와 아열대. 이게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태풍이 중위도로 오면 비를 내리죠. 그러니까 수증기 자체로 있을 때는 아열대와 적도에 있지만 중위도로 와서 올라올 때는 이미 비가 됩니다. 이거는 CO2를 4배로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증기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100년 시뮬레이션을 100개의 초기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상세 지구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LEF라고 하는 슈퍼컴퓨터가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 점만 뽑아서 여기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점만 뽑으면 이게 이제 평균이에요. 빨간색이. 그런데 여기 지금 2100년까지 한 10%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5%와 95%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100개를 런을 했거든요. 100개의 모형을 만들어서 런을 했을 때에 어떤 거는 이 값을 가지고 95% 값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거는 5%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렇게 막 변화하면서 2100년까지 달려갑니다. 그런데 평균은 5%에서 10% 증가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95%,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거는 한 15%까지 10% 정도 증가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 정도의 증가가 비가 많이 오는 쪽에서 증가를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 변동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온도는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개의 초기치를 만들어서 그 런을 하고 그것을 평균을 취하는 데는 로렌츠의 카오스 이론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말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예측한 것들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모형을 모아서 보니까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EA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인데요. 인도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기 인도 지역하고. 왜냐하면 인도 지역이나 이 동아시아 지역은 다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몬순 국가라고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EA이고 요게 이제 인도입니다. 첫 번째 게 EA이고 세 번째 게 인도인데요. 인도가 평균을 보게 되면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우리 인도가 더 증가를 해요. 비의 양은. 우리나라는 인도보다는 작게 증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모형이 서로 막 다르다는 것을 흩어져 있어요. 모형이 서로 막 달라요. 가운데 이렇게 줄 쳐 있는 거 세로 줄이 바로 중앙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아시아가 인도보다는 평균적으로는 비의 증가가 적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나중에 극한 기후는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시죠? 보여드릴게요. 이거 또 하나는 이제 장마가 또는 몬순이 시작을 좀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도하고 우리가요. 근데 우리는 더 인도보다 빨리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인도보다 조금 더 느리게 종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여기 영어를 써서 미안한데요.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좀 길어져요. 그러니까 장마가 조금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든 모형이 똑같이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모형들이 서로 다르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에요.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모형마다 시뮬레이션 할 때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형을 썼느냐, 나는 뭐 몇 개의 모델을 썼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6개의 모델을 가지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 기후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폭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4개가 다 폭우 값이에요. 2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값, 하루에 제일 큰 값, 5일 중 최고 값, 95%를 넘는 값,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2014년도에 8월 달에 우리 부산대학교 근처에서 제가 혹수를 당할 뻔했었어요. 차를 지나가다가 빠질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 한 분은 차를 놔두고 간 적도 있는데요. 폭우가 100mm가 왔어요. 근데 100mm가 1시간 동안에 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1시간 왔다는 얘기는 1시간 동안에 강수량의 10%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연구를 시작을 했죠. 마침 18년도에 일본에서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19명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타날 때 패턴의 형태가 있어요. 이 오츠크 기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오츠크 기단이고요. 여기 남동 중국해에서 지금 이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 블로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생겨야지 극한기후가 만들어졌고요. 이게 우랄 블로킹도 생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킹이 만들어질 때 이게 만들어진다는 걸 보였는데 이게 커버 스토리 논문에 표지로 실리게 된 이유가 일본이 그때 폭우를 당했기 때문에 이 그림이 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그림 중에 몇 개인데요. 이 심입 우리가 IPCC 모델을 심입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일찍 나온 논문 자료를 보여드리면 EA가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라고 그랬죠. 동아시아가 인도보다 IND가 인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인도보다 극한 기후는 더 높아요.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때 다 그래요. 그래서 EA 지역이 극한 기후에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극한 기후는 인도보다 더 높습니다. 평균은 작지만 극한 기후는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2CO2, 4CO2 실험을 한 결과들을 또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해보니까 2CO2, 그러니까 CO2를 2배로 했을 때 실험을 한 거예요. 결과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 그림은 뉴기니아 여기 있는 거예요. 뉴기니아는 산악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 지역에 보여지는 그림은 4CO2가 되면 CO2가 많이 증가하면 여기 살찐
꼬리 리스크라고 해요. 여기를. 즉 뭐냐 하면은 95%로 비가 오는, 많이 오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많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빈도수예요, 이게. 빈도 분포수인데 살찐꼬리 리스크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특히 산악 지역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산악 지역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해안가에 있는 산악 지역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사태의 위험도 크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걸 보여주고요. 요거는 이제 4CO2 때 그림이에요. 훨씬 더 증가되었죠. 아까 2CO2보다. 네, 제가 이 보기 어려워서 지도를 좀 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제가 여기 연구를 했잖아요. 여기 연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4CO2 했을 때도 엄청나게 극한기후가 증가하는, 다시 말해 홍수 확률이 증가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연구가 이거예요. 과연 극한기후의 티핑 포인트 언제까지, 아까 투모로우 영화에서 보았듯이 지구온난화로 쭉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완전히 상태가 바뀔 거냐, 급격히 바뀌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갈 건가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지역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시아 지역, 뭐 인도 지역,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등에서 이런 티핑 포인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기후 시스템이 어떤 상태로 쭉 발전을 하다가 갑자기 변화하는 시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고, 얼마나 크게 바뀔 건가도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연구가 지금 제 연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티핑 포인트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수학과 물리를 한 많은 친구들이 공부하러 와서 모델링, 기후 시스템 모델링에 같이 참여해 준다면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여기 무지개가 뜬 것처럼요. 비 오고 난 뒤 무지개 뜨듯이 사실 이런 많은 걱정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미리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측한 거를 정책에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후과학자들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 강연에 대한 질문이 많기를 원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지나가던 사람이라는 분께서 저 시절에 저렇게 연구를 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나왔었는데 네. 조금 이론들이 어렵다 보니까 네. 에아님께서 카오스 이론이 뭐예요? 조금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하셨습니다. 네. 저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 카오스 이론은 이제 아까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혼돈이라는 말이에요. 카오스라는 말이 혼돈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분이 초기치를 잃어버려 가지고 초기치를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하니까 예전의 결과하고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다시 초기치를 자꾸 만들어서 해보니까 자꾸 다르게 나오니까 다르게 나오는 거를 혼돈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카오스 이론의 그 좋은 그 결과, 이분이 기여를 한 거는 왜 뉴스에, 우리나라 뉴스까지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냐 하면, 이분의 결과가 그 뉴턴의 그 역학 이후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카오스 이론, 아까 혼돈이 있지만, 즉 결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평균은 상당히 뭔가를 의미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결정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그 생생 과학 이슈라는 책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시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책을 한 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교수님 오늘 연락이 정말 많이 갈 것 같은데요. 네. 중간에 찐 행복님께서도 미적분 아까 물리학 열심히 네네.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과목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많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님께서
기후 예측이 정확할수록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겠죠? 하고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1.8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네. 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최근에 100년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1905년도부터 이제 관측을 했어요. 기온은. 비교를 해보면 지난 100년간 1.5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글로벌하게 평균을 본다면 한 1도 정도 올라갔다고 보면 우리는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올라갔는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작은 나라이면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기후 예측이 정확해지려면 기후 모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후 모형이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결과는 25km의 하나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같으면 해운대에 점이 하나 있고 동네에 하나 있고 뭐 이렇게 서면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지 못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운대에 하나 있고 서면에 하나 있고 이런 점이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더 빠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레프라는 그 슈퍼컴퓨터는 1.4 펩타플롭스라고 그래가지고 계산 능력이 글로벌하게 보면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 특히 중국이 세계 1, 2, 3등 이런 거를 세 나라가 갖고 있어요. 일본, 미국, 중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미 지금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상세 실험을 그분들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그거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다 이제 수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 수학은 이제 왜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온도 초기치를 가지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적분하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온도가 내일 어떻게 되고 모레 어떻게 되고 이걸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지배하는 항들은 전부 물리 방정식으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기후과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여지가 있습니다. 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는 전부 글로벌 모델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친구들이 또 계산 능력이 IT가 발달하다 보니 계산 능력이 좋아서 한국에서 박사하고 그 미국에서 자리 잡아서 뭐 일을 한다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컴퓨터를 잘 다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또 직업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기후과학을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부분의 바탕이 수학과 물리인데요. 혹시 학생들이 수학과 물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재미있게라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좋은 네. 말씀인데요. 사실 그 수학이나 물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상이나 기후가 되게 좋아요. 근데 기상 기후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간단한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기후가 우리가 지금 이제 완전히 완벽한 기후 모델 만들기 전에 조금 간단 모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실험을 같이 한다든지 또 방정식을 세우는 것부터 방정식을 세워서 또 어떻게 컴퓨터 코딩을 해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는가 같은 거를 가끔 우리가 이제 썸머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IBS 기후물리단에서 고등학생을 초청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지원해 주시면 또 재밌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그쪽에 통하면은 어려운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을 하면서 네네. 자유롭게 네. 체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분께서 과거에 화산 활동은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기후도 주기가 있게 변하나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화산 활동은 자연적 변동, 자연적 강제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근데 화산 활동이 그 약간의 그 여러 주기가 그 안에 겹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지만 그 먼저 일어나는 그 시그널이라는 게 신호라는 게 있어서 그걸 잘 추정하면은 화산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산이 굉장히 많은 CO2를 배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의 CO2 증가는 이런 화산 활동이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연적 변동성은 밀란코비치 이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밀란코비치라는 수학자에 의해서 태양의 복사 강도를 그 수학적으로 다 풀어냈어요. 수학자인데 이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후 변화는 밀란코비치 이론에 의해서 과거에 뭐 예컨대 세차 운동이 일어났는지 태양의 그 지구의 회전 강도가 달라졌는지 기울기가 어땠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수학적으로 다 값을 주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요.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서 집어넣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기호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걸 흔적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서 뭐 10년 단위, 100년 단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자료를 저희에게. 네. 그리고 교수님 아까 지금 연구하시는 게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티핑 포인트를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을런지요? 티핑 포인트를 안 오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한 네. 것 같고요. 늦출 수 있으면 늦춰야 되겠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왜 2도는 안 되냐, 왜 3도는 안 되고 1.5도를 가야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과학적 근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1.5도만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이미 우리가 티핑 포인트를 얻었던 지점 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뭐 북극의 얼음이 녹는 거는 이미 이제 티핑이 시작을 했다고 보고 가속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조금 위험한 뭐 영구 동토 녹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온도가 조금만 덜 올라가면 늦출 수도 있고 또는 안 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는 이유는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면서 한 분이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가 완전히 잠길까요? 하고 또 물으셨는데, 네. 네. 지구 이제 그 해수면 고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구가 잠긴다는 거. 예전에 이제 고기호를 보면 많이 잠겼던 때도 있고 또 많이 더 해수면이 낮아져서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데 건너 다닐 수 있는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한 50cm 정도 더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해수면 고도가 해수면 온도가 높아져서 이 우리가 왜 온도가 높아지면 팽창하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다 온도가 그 해수면 고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 더하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져서 또 더 올라간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가 지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얼마 전 미국 서부의 온도가 45도에서 네, 50도까지 네. 올랐다던데 왜 그런가요? 하고 질문해 네. 주셨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거라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블로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블로킹은 이제 제트 기류가 약해져서 생긴 거예요. 그 제트 기류는 어떤 거냐 하면 이 제트 기류는 일종의 우리가 온도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남쪽이 따뜻하고 북쪽이 차가워야지만 제트 기류가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북극의 얼음이 자꾸 녹는다는 얘기는 북극이 따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차지 않으니까 이게 제트 기류가 자꾸만 약해지는 거예요. 제트 기류가 약해지면 꾸불꾸불해지는 거예요, 웨이브가. 그러면 너무 꾸불꾸불해져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블로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구 블로킹 하듯이 뭔가 막는 거예요, 흐름을. 막고 계속 거기 블로킹이 존재를 하니까 블로킹은 일반적으로 고기압이거든요. 고기압은 날씨가 맑고 구름이 없고, 그러니까 태양 복사가 계속 들어와서 지표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온도가 한 자리에 우리가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핫하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로킹이 핫하우스를 만들어서 지금 46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너무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이거 100년 후에 그러니까 2100년에 나타나야 되는 온도인데 이런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온도 얘기를 하고 지금 온실효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기 환경과 기후과학의 차이점을 조금 아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후과학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 시간 발전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기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상을 모르면 기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후를 몰라도 기상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거하고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부산의 기후 이러면 부산의 1월 기후는 있잖아요. 그죠? 부산의 1월 기후가 있는 1월 기후는 어떻게 하냐면 지난 30년간 1월 달을 1월 기후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의 날씨는 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 바뀌는 거를 다루는 사람을 기상학자라고 그러고 기상청이 예보를 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기후학적으로 1월의 온도는 부산이 0도인데 앞으로 1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기후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 기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후학자들이고요.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학자들도 기후학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 심지어 이산화탄소를 탄소하시는 분들도 기후학자라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매일 날씨를 보거든요. 오늘 네. 기상은 어떨지. 네. 날씨를 보는데 요즘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비가 온다고 하면 정말 네. 오기 때문에 우산을 챙기기도 하고 네. 또 날씨가 춥다고 하면 춥기 때문에 이제 좀 옷을 두껍게 입는 편인데 이렇게 기상학적으로도 데이터가 정확해지니까 그럼 기후학적으로도 정확해질 수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조금은 다른 문제일까요? 네, 그러니까 초기치가 네. 그 이제 로렌츠의 아까 우리 그 혼돈 이론에서 보았듯이 초기치가 한 일주일, 2주일까지는 초기치가 조금 달라도 맞는다는 얘기는 제가 정확하게 오늘 초기치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자연을 정확하게 내가 숫자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치가 조금 다른 거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4일 정도까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초기치를 가지고 기상 예측은 14일까지인데 하루 이틀은 되게 정확도가 높아요. 95% 정도 되는데 3일, 4일, 5일 이렇게 넘어가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상청 예보 아까 말씀하신 내일의 예보는 맞는데 일주일 예보는 좀 틀리거든요. 그런데 기후 예측은 초기치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경로라 그러니까 SSP 경로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경계 조건이라 해가지고 대기를 온도를 올리는 뭐 CO2나 메탄이나 뭐 N2O 같은 것들을 다 줘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예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를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원인을 주는 거예요. 모델이 주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는 거죠. 이게 조금 다릅니다. 네, 네. 기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네, 네. 초기치만 가지고 합니다. 조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아주 먼 미래, 아까 네. 79년 후쯤, 2100년 이후를 보면 그 예상치가 한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고 저희가 보면 좋을지도 궁금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여러 시나리오에서 아까 네. 제가 그 파란색, 빨간색 이런 선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네. 사실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컬러가 조금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모형이 만드는 각각의 모형은 그 컬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강 보면은 2도 올라가는데 1.5도에서 한 2.5도. 그러니까 2도 올라가지만 그 진폭이 한 1도 정도 돼요. 그러니까 2도이지만 1.5도도 될 수 있고 2.5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50% 정도의 오차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100년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값을 신뢰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 이론이지만 결정론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믿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의 신뢰는 가지고 있다. 기후 네. 모델의 평균 정도는. 네. 평균이나 중앙값.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새로 줄 건 거를 중앙값이라고 했는데요. 그 값들은 신뢰를 하고 정책에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뭐 CO2를 조금 줄이고 온실 효과를 방지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이 연구를 하시게 됐고 이쪽 네. 일을 하시게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네네. 일단은 기후나 기상이 네.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뭐 대기에 숨을 쉬고 살듯이
그리고 기상 현상 예전 같으면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부산대학교 학부 다닐 때 보면 눈을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뭐 눈이 쌓여 있는 데를 많이 지나다녔는데 사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눈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이게 눈의 소리라는 그런 아트도 우리가 막 제작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눈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기후가 너무 급격히 변화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거를 예측을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그걸 사용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좋은 학문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여러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멘트를 보내주고 아, 계신데요. 예, 자연재해를 예측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오늘 이 강연을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13회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2주 후에 진행이 됩니다. 2주 후에 진행이 되니까 2주 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우리 댓글 당첨자분들과 그리고 정답자, 우리 질문해주신 분들, 네, 나중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께는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